안녕하세요, 김세활입니다. 오늘도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제니스 컬렉터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게오가 이제 제니스 엘프리메로를 사랑하는 정기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니스를 애증하고 대충요? 정말 아끼지만 이 징후감까지 있는 33살 이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스 엘리트부터 대피 모델까지 모든 시계를 경험해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신세계백화점 제니스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 스텝 동화성입니다. 갑자기 왜 제니스인가 이거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니스가 언급됐어야 하는 자리에 언급이 안 됐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상호 GMT 편집장이 오셨을 때 네. 갑자기 제가 4대 크로노그래프, 역사상 가장 중요한 4대 크로노그래프가 뭐냐라고 했는데 두 사람 다 제니스 엘프리메로를 빼먹었거든요. 엘프리메로를 언급조차 안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화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니스 컬렉터 분들께서 나와주셔서 저한테 엘프리메로가 왜 중요한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는데 오늘 팔로워 컨텐츠 겸 제니스 이제 마이크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역사상 4대 크로노그래프를 뽑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뽑으시겠어요? 제니스 넣습니까? 크로노그래프나 아니면 시계를 판단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사성,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외형, 근본의 무브먼트,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는데 안 낄 수가 없죠, 제니스는.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엘프리메로 최초의 그런 뜻이잖아요. 69년도 솔직히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면 의견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그렇죠. 세 팀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크로매틱 그쪽이냐 아니면 세이코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통합형 크로노그래프를 만든 브랜드가 제니스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하나로도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뽑으시겠어요? 누가 빠지는지 이제 사람들이 화낼 타입. 저 앞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오메아 문워치랑요. 그냥 네이비 타이머, 까레라, 그리고 제니스 엘프리메로. 데이토나를 뺄 것 같아요. 데이토나를 뺀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이토나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전에는 솔직히 약간 수동 크로노그래프 위주의 벨주인가요? 그렇죠. 수동 크로노그래프 위주의 그거였지만 네. 제니스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를 공급받아서 네. 그걸로 이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헤리티지에선 그래도 롤렉스보다는 제니스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자, 부탁드리고요. 그럼 정수님은 어때요? 저는 4대 크로노 중에서는 엘프리메로, 두 번째는 까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인류의 큰 스텝을 같이 해준 문워치, 그리고 마지막은 물론 저도 약풀 받을까 좀 무섭긴 한데 데이토나가 아니라 현대식 크로노의 기본을 만든 프레드리크 픽의 1185를 갖고 있는 블랑팡의 최근 나온 에어 커맨드 이런 걸 뽑고 싶습니다. 인기는 고려를 안 하십니다. 에어가들 특 아니에요? 제니스가 1950년대에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자체적으로 만들던 회사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마텔이라는 무브먼트 제조사가 있고 제니스랑 유니버설 제네브라는 회사가 마테사 무브먼트를 받아서 썼는데 그러면 그 당시 제니스는 뭐로 유명했냐라고 하면은 크로노미터 경진대회. 그쵸. 정확성을 완전 강조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상들을 했죠. 뭐 200몇 개의 상을 탔다는데. 그래서 엘프리메로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이비트인가요? 그렇죠. 그때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서 하이비트 무브먼트들이 뭐 지라르 페레고나 세이코에서 만든 것들이 막 대회를 휩쓰니까 제니스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1865년에 설립된 회사잖아요. 100주년이 되는 1965년에 우리 뭔가 크게 한방 하자 이러면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개발하자 그때 맞춰가지고 근데 늘어져가지고 69년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챕터를 여는 무브먼트는 고장이 나거나 덜컹거릴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경진대회급의 정확도를 가진 고진동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시도를 한 게 제니스다운 거죠. 크로노매틱 팀이랑 비교해보면 되게 차이가 느껴지는데 거기는 존재하는 무브먼트에다가 얇은 무드를 올려가지고 안정성 문제를 다 해결하고 두께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요. 좀 실용주의적인, 절충주의적인 접근이었다면 여기는 되든 안 되든니까 처음 만드는 거지만 개쩌는 걸로 시작하겠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최고에 대한 지향 같은 게 되게 강한 시기였던 건 맞는 것 같고 이런 스토리가 재밌죠.
스토리의 임팩트로 봤을 때 또 들어갈 만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그렇게 뭐 전문적인 시계 지식은 있지는 않지만 여타 브랜드가 솔직히 제니스의 엘프리메로 무브먼트 많이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타 브랜드에서도 다 검증돼서 이 무브먼트를 공급받아 쓰고 있지 않나. 저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시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불법종 사례, 명령 불법종 사례가 그렇죠. 네네. 시카고에 있는 제니스 띄오였죠. 제니스 일렉트로닉스 라디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렉트로닉스. 네. 아무튼 그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기계 시계 우리 안 만들어 이제 누가 찬다고 뭐 이러면서 다 폐기 처분하라고 할 때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워치메이커가. 또 윤리학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양심과 지성에 반하는 명령이 위에서 떨어졌을 때 나는 그걸 따라야 되는가. 그걸 따랐을 때 내 책임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거 윤리학에서 많이 따지는데 양심과 지성에 따라서 명령을 거부했는데 결과가 좋았던 시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여서 다락방에 몰래 숨겨놨다가 샤를 베르몽. 네. 네. 스토리 임팩트나 4대 크로노그래프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급조차도 안 한 거는 분명히 그 컨텐츠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갑자기 저희 채널이 대본 없이 하잖아요. 모아서 네.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방어적으로 대응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5대로 하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몇 대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10대까지 강했는데 위대한 크로노그래프들. 일단 뭐 네. 자 그러면은 첫 질문은 이렇게 수습을 한 것 같고요. 다른 컬렉터 모임이랑 좀 다르다는 느낌을 벌써부터 받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게 제니스 컬렉터분들 성향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계 되게 오래 좋아하시고 다른 시계들도 되게 좋은 시계들 되게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니스도 하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시계업계 종사자분들 되게 많으세요. 좀 뭘 좀 알아야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랑 특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를 하는 목적은 시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니스 좋은 거 좀 알아달라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니스에 처음 딱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 뭘 추천하면 좋을까요? 입문하기 제일 좋은 시계. 입문하기 가장 좋은 시계. 제가 생각하는 이제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그 A386 모델을 이제 새롭게 리바이벌해서 난 그 시계가 어떻게 보면 제니스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삼색 서브 다이얼이 있는 그 디테일이 시계마다 진짜 그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시계들은 별명이 붙잖아요. 근데 이제 제니스 피에로라고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많은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특정한 모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처음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로노그래퍼에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 모델을 입문자에게 제니스 시계를 추천한다. 그러면 스카이라인. 네, 서브 다이얼 하나 있는 크로노 말고 이 모델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기에 이렇게 단정하고 관심 없어 하시는 분도 시계를 볼 때 와 깔끔하네, 이쁘네 하는 시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 스카이라인이기 때문에 이 스카이라인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단조로운 것보다 구멍이 뚫려서 움직이는 걸 좀 더 비싼 시계를 보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제니스 엘프리메로 시놉시스 모델로 제가 입문을 했어요. 지금은 단종돼서 없는데 그 모델에도 이제 오픈하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느낌을 생각하자면 크로노마스터 오픈 모델을 처음에 입문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뭐 크로노기는 뭐 대충 뭐 라면 끓일 때 막 쓰지 않는지 않냐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있으면 이뻐요. 제가 봤을 때 크로노 모델은 확실히 이쁩니다. 비싼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뭘로 들어가도 좋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어차피 제니스를 발을 들인 순간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한 발짝 들어오세요, 제니스 쪽으로.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보통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뭐부터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추천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모델을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아시다시피 걸장이기도 하고 빼놓을 수 없는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제품이고 무브먼트 하면 무브먼트, 외형하면 외형. 올해 들어서 새로 나온 러버 스트랩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호환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크로노마스터 스포츠는 제니스를 경험해 보신다면 반드시 한번 경험하고 넘어가시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아니면은 대피, 스카이라인 이 안에서 보통 입문자분들이 결정을 하실 것 같고 이제 오리지널이 사실 저도 오리지널 추천하고 싶어요. 그쵸. 근데 오리지널이 시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예쁘다라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 나왔던 질문과 연결되는 것도 같은데 다른 브랜드에 없는 제니스만의 매력
저는 그 제니스 하면 하이비트 음. 약간 10진동 칼리버가 엘프리메어가 10진동 그걸 유명하잖아요. 대피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엘프리메어 무브먼트 칼리버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10진동 칼리버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니스 하면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게그 약간 고진동 칼리버. 그리고 약간 그 고진동 칼리버 같은 경우에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외됐잖아요. 네, 소리 있잖아요. 저 약간 변태 같을 수는 있지만 시계 태우고 가갖고 자기 전에 옆에 딱 놔두고 그 소리 듣고 자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변태 같은데요? 근데 그 10진동 칼리버만의 약간 되게 숨막히게 막 박동하는 그 매력이 있어요. 일단 제니스 한번 마크 보세요. 남자라면은 안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별 하나 딱 심볼부터 가슴을 울리죠. 약간 떠있는 별처럼. 그거 외에도 뭐 물론 역사를 공부하면은 제니스 진짜 유서 깊은 브랜드이고 크로노그래프를 계속 이어오고 발전시켜 온 점 그런 거를 보려 하면은 제니스 시계는 충분히 컬렉션 하나 넣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하이비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 시계를 많이 경험해 봤는데 솔직히 제니스 시계를 찼을 때 제니스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오픈하트 저는 크로노마스터 오픈 모델을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거의 색깔별로도 다 경험해 봤을 만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일단 움직이는 것만 봐도 하루 종일 좀 흐뭇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니스라는 이름이 정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제 시계에 정점이라는 걸 올리고 제 인생의 정점으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제니스는 정점 기억해 주시다. 별에 대한 약간 연결이 제가 비슷한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저는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요 사이가 사실은 되게 애매한 가격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되게 이름 많이 들어본 그러니까 럭셔리 아이콘들이 이제 사정권에 들어오긴 하는데 워치메이킹의 관점에서 그거보다 낮은 가격대 시계들보다 뭔가 막 더해주는 느낌은 없거든요. 제니스가 다른 브랜드 대비 가장 큰 차별점이라면은 워치메이킹의 관점에서 봐도 좀 더 더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오픈하트를 통해서 보이는 하이비트라든지 뭐 대피 21 같은 좀 정신 나간 시도 같은 것도 100분의 1초까지 되는가요? 네. 언제나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시도를 하기보다는 좀 위험할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길로 계속 가는 그런 브랜드라는 점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오메가랑 좀 오메가 크로노 계열이랑 좀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메가는 그 심화를 하는 게 탈진 장치를 좀 더 올리는 방식이고 제니스는 이제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 쪽에서 고개를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EP21, 그러니까 엘프리메로 21 같은 모델들을 보면 100분의 1초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고, 배럴도 2개가 있고, 심지어 이스케이프 머티일 그 탈진기도 2개가 있는 이런 되게 독특한 무브먼트인데 이런 독특한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들이 대부분은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다든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 제니스 같은 경우는 레귤러 버전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괜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접근성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분명히 제니스가 제공하는 게 저는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에 솔직히 시계라는 게 이제 오버홀이나 유지 관리 비용이 있잖아요. 다른 여타 브랜드에 비해서 확실히 오버홀 비용이 저렴합니다. 네. 엘프리메로밖에 없잖아. 엘프리메로 말고 뭐가 더 있는데? 라고 하면 사실 엘리트도 있긴 한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엘프리메로 하나면 충분하다고. 크로노그래프도 되고 크로노그래프 없이 논크로노도 가능하고 여기서 100분의 1초까지 계측 가능한 그런 36만 헤르츠의 무브먼트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굉장히 다재다능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프리메로 하나면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입문자 추천을 했으니까 그러면 제니스에서 꼭 죽기 전에 경험해봐야 되는 탑 모델을 한번 꼽아볼까요? 뭐 이건 다 동의하지 않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닌가? 외치면 동시에 하나 둘 셋 외치면 동시에 하나 둘 셋.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네. 스포츠 나가셨는데. 이게 시계는 사실은 구매해놓고 모셔두기에는 제니스 시계는 더더운 건나 너무 아까워요. 잘 찰 수 있고 모든 복장에 잘 어울려야 되고 특히 화이트 다이얼 모델 같은 경우는 쨍한 느낌이랑 블랙 베젤이 주는 그런 대비적인 느낌을 다 느낄 수 있어서 그래도 한 개만 경험하셔야 되겠다 하면은 어쨌든 크로노마스터이지만 스포츠 모델이 제일 낫지 않나. 실용성을 겸비한 저는 오리지널이라고 안 하고 아까 오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네. 들렸던 거 네. 시계가 움직인다 그런 하이비트 감성을 느껴야 진짜 오토매틱을 제가 차고 있구나 일반인들 관점에 봐도 딱 구멍 뚫린 거 비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오픈을 추천합니다. 아이콘은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본. 삼색 서브 다이어리는 크로노마스터 이제 오리지널이 실패 없는 근본이지 않을까. 그러면 완전 근본으로 하게 되면은 제니스가 맨 처음에 광고로 냈던 1969년도 광고에는 이 쿠션 케이스였어요.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추천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 근본성, 이게 시계를 많이 즐기시다가 이건 애호가용 픽이죠. 만약에 여기서 약간 크로노마스터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다, 약간 좀 튀고 싶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오픈 주고 거기다 더 튀고 싶다, 오픈 콤비를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다양성을 좀 더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트리플 캘린더 들어간 모델이 제일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최근에 나온. 네, 최근에 나온 거. 어떤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팬더를 좋아했었어요. 리뷰를 했었고, 그리고 그 팬더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골드 톤으로 한 게 맞아요.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니스가 경매에서 세운 가장 비싼 시계 기록을 한동안 그 빈티지 트리플 캘린더 모델이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신제품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니스의 올해 신제품은 어땠나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올 워치스 앤 원더스를 통해서 공개됐던 시계가 DP 스카이라인 크로노그래프가 있고 DP 익스트림 다이버 이렇게 이게 제일 대표잖아요. 이 모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요번에 대피 크로노그래프 모델이 스포츠 워치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되게 열풍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니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서 엘프리미엄 무브먼트를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제니스에서도 대중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다가오자 해서 만든 모델이 아닐까. 제니스 중에 엘프리메르 크로노마스터 라인이 어찌 보면 주력을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피가 좀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 대피 라인이 자리를 잡는 게 아닐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더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대피 헤리티지를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젠타보다 빨랐던 리치아드 시계였다. 뭐 이런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왜 라도도 하이테크 세라믹이랑 캡틴쿡 헤리티지를 합쳐가지고 하이테크 세라믹 캡틴쿡 만드는 것처럼 이제 제니스도 대피 헤리티지랑 크로노그래프 헤리티지를 합치는 그런 컬렉션을 좀 더 대중적인 버전으로. 어쨌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이번에 나온 게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되고 컬렉션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에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타이밍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스카이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켈레톤 버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크로노그래프가 나온 거여서 스켈레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스켈레톤이 너무 임팩트가 셌기 때문에 조금 묻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와우 포인트가 약하다. 맞아요. 네. 전 DP 스카이라인 크로노그래프는 되게 좋게 봤어요. 비례적으로 봤을 때 완벽해진 느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니스의 크로노그래프 모델들이 스포츠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빈티지 영감을 받은 그런 옛날 디자인이 많아서 입문자들이 선뜻 고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입문자도 고를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으로 호불호 안 타게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 스카이라인이라는 자체의 라인업에서 이제 크로노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 정말 좋게 봅니다. 다만 약간 좀 더 점잖게 크로노만으로 이렇게 데이트 창을 없이 하는 게 그게 완성도면 더 일단 오렌지 색깔을 차용한 것부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피라는 뜻 자체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것도 있지만 제니스에서 다이버를 굳이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주황색에다가 두껍고 그리고 다이버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뜬금없지 않나. 이게 아마 제니스가 리바이벌 모델을 같이 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1969년부터 다이버 시계를 만들었다는 헤리티지를 그러니까 잊혀졌던 헤리티지를 다시 발굴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 첫 번째 모델 다시 만든 거 보시면 오렌지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니스는 오렌지색 다이버였던 거죠. 그거를 묻어놨다가 이번엔 다시 새로 땡긴 건가요? 네. 이 600m 방수에 두껍게 만든 것도 1969년에 처음 나온 다이버가 1969년 기념한다고 그거를 피트법으로 1969라고 썼을 때 미터로 한 사람이 600m 방수다. 그래서 69년에 첫 모델도 600m 방수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죠. 자체적으로 기압 테스트 해가지고 그냥 내면 되니까 두께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ISO 6425 같은 프로페셔널 다이버 규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에 맞춰서 600m를 만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두께가. 근데 두께는 올리면서도 티타늄 소재 써가지고 경량화하려는 노력은 좀 했던. 저는 이제 그 다이버 이거 시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니스의 다이버 시계 굳이 약간 말씀하셨죠. 저도 그 부분에 살짝 공감을 하는 게 기존에 이제 제니스가 이제 다이버 워치가 대피 이제 1969에서 그때 나왔던 최초의 모델도 있지만 고생 맞추기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 잠깐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오렌지 색깔 링에 대해서는 전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가독성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그래 신경 써서 만든 디테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있었어요. 제니스 하면은 크로노골프의 명가이기도 하고 엘프리메로 무브먼트 들어간 시계들이 대부분 얇고 작고 가벼운 시계들이 많고, 그에 반해 또 매니아층에서는 이렇게 볼드하고 큰 시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좀 볼드하고 남성미가 더 강한 시계가 나온 게 아닐까. 럭셔리 스포츠 시계로 승부하는 브랜드들 중에 다이버가 인기 없는 브랜드가 없어요. 아, 그렇죠. 아니 우리 69년부터 다이버 시계 만드는 회사였는데 못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경험해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시계는 좋더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엘리트가 판매가 되지 않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엘리트도 진짜 이제 울트라신처럼 약간 얇고 그런 모델으로 착용해봤을 땐 가격도 일단 접근성도 용이하고 드레스워치로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입을 해가지고 좀 더 접근성 있는 제니스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엘리트 샀을 때 저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사가지고 착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얇아가지고. 엘리트 네. 무브먼트가 너무 좋죠. 네. 제니스의 숨겨진 별이죠. 제니스 파일럿.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IWC만큼 이 파일럿에 대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게 제니스밖에 없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제니스의 창립자분, 그 형님의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하기도 전에 이 파일럿대라는 단어를 상표권을 등록하셔가지고 지금도 파일럿을 다이얼에 쓸 수 있는 거는 제니스밖에 없잖아요. 프랑스 공군의 아주 특징적인 시계, 타입 20의 계기판에 제니스 시계를 들어갔거든요. 역사 넘치고 근본 있는 헤리티지가 있는데 왜 이거를 더 홍보를 안 해가지고 묻혀졌을까? 파일럿 멋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니스를 경험한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엘프리메로 1969 이 모델을 하나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크로노마스터 오픈하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시계를 잠깐 경험을 해봤어요. 제니스가 하이비트가 굉장히 좀 포인트잖아요. 오픈하트 모델을 보면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그 이스케이프먼트 휠 있잖아요. 그 제니스의 심볼 별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그 보고 있는 약간 그런 빠져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멋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했던 시계들 중에서는 지금 이 시계와 이제 오픈하트 좀 어필을 좀 하고 싶네요. 네. 너무 매력적이어서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업무에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아, 따라주면 맞습니다. 힐링이네요. 힐링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족이 못하지. 그리고 이 오픈하트도 네. 구형에서 신형으로 오면서 네. 거기가 투명화됐잖아요. 네. 돌아가는 게. 그것도 그걸로 바뀌면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맞아요. 오픈하트 경험을 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거 100번 동의합니다. 네.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어. 다음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는데. 그래도 추천하고 싶은 시계는 제니스 대피 스카이라인 쪽이 좀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좀 확실히 아무래도 요즘 가장 화두에 많이 오르고 있는 트렌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니스 대피 대 인제니어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오늘 제니스 특집이잖아요. 대피 스카이. 오늘은 내피. 오늘은 대피로 근데 저도 만약에 둘 중 고르라면은 저는 오늘 이 촬영 때문이 아니라 네. 대피 고를 것 같아요. 무브먼트 자체가 인제니어랑 이 대피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건 진짜 네, 되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치몬트 그 그룹사에서 네. 활용한 무브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인하우스잖아요. 그렇죠. 전체 무브먼트 완전 인하우스이기 때문에.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는 사실 무브먼트도 중요하지만은 케이스나 브레이슬릿의 보기에 멋있는 마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각 주고 막 다양한 마감의 대비 같은 거 주고 이런 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매력적이라고? 심리적인 마감. 저는 대피 한 표인데 네. 일단은 유광 파츠를 굉장히 작게 사용했어요. 들어간 유광 파츠들이 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부분에서 오는 빛이 반사됐을 때 반짝임이 저는 과하지 않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실제로 시계를 대전 신세계로 오시면 됩니다. 매장에서 착용을 해보시고 빛에 비추어서도 보시고 구매 이후에는 이제 자연광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은 시계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제니어랑 비교하는 게 참 재밌는 게 그 젠타 디자인 중에서 제일 가격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비젠타 디자인을 대표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고, 그래서 이런 그 디자인 차이 같은 것도 재미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제니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바라는 점, 아쉬운 점? 제가 봤을 때 제니스는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솔직히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좀 누가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다 있거든요. 그런 인지도 면에서 좀 홍보 쪽에 기술적 투자도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홍보 쪽에서 더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연예인도 좀 쓰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제니스 하면 좋은 시계 산다. 이렇게 좀 밸류가 인식될 만큼 좀 홍보를 좀 해줬으면. 남들이 알아봐주고 그 시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만큼 되게 즐거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홍보적인 부분에서 앰버서더도 좀 이제 활용을 하고 아니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치 유어 스타요. 네. 슬로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시계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죠? 그래서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있어요.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모든 화면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들으니까 네. 본 적 있었는데 저도 약간 슬로건이 뭐지 막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고가의 이제 좋은 시계를 나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좀 알려주면 그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널리 이렇게 활동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트, 논 데이트, 크로노, 논 크로노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모델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니스에 대해서 제니스 컬렉터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참여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제니스에 대해서 궁금한 정보 같은 거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세환이었고 제니스 컬렉터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